우울한 수요일. 매달 첫째 수요일은 지긋지긋하게 싫은 날이었다. 그날이 다가오면 불안으로 떨어야 하고 용기를 내어 참아야 하며 하루가 지나가면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날이었다. 방과 마루를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청소해야 하고 모든 의자들도 먼지 한 점 없게 해야 하며 모든 침대의 이부자리도 구김 하나 없게 해야 했다. 97명이나 되는 어린 원아들을 깨끗이 씻기고 빗기고 새로 풀먹인 싸구려 무명옷을 입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97명의 원아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일은 더욱 힘들었다. 또한 원아들에게 행실에 관해서도 일러주어야 하며 후원회의 이사가 물어볼 때 네 그렇습니다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로 대답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그날은 정말 괴로운 날이었다. 제루샤 에봇은 가장 나이 많은 원아였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런 일들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날 이 특별한 첫째 수요일의 일과도 드디어 끝나게 되었다. 제루샤는 고아원에 온 귀빈들에게 줄 샌드위치를 만들던 부엌에서 빠져나와 보통 때 늘상 하던 일까지 끝내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제루샤가 특별히 책임지고 있는 방은 F실인데 그곳에는 한 줄로 나란히 놓여있는 11개의 작은 침대에 3살부터 7살까지의 꼬마 11명이 누워있었다. 제루샤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구겨진 옷을 펴주고 코를 닦아주고 나서 빵과 우유와 말린 자두 푸딩을 먹게 될 즐거운 30분 동안을 위해 신이 나 있는 아이들을 질서 정연하게 정렬시켜 식당으로 인도했다. 그러고 나서 제루샤는 창문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차가운 유리창에 고동치는 관자놀이를 갖다 댔다. 그녀는 그날 새벽 5시부터 줄곧 서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으며 신경질적인 원장한테 욕도 먹고 재촉도 받았다. 원장인 리페 부인은 이사들이나 여자 손님들 앞에서는 조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였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제루샤는 고아원의 경계를 표시하는 높다란 쇠 울타리 너머로 펼쳐진 널따란 얼어붙은 잔디밭을 내다보았다. 굽이치는 능선 아래로 넓은 땅을 가진 전원 저택들이 군데군데 보였다. 저 멀리로는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마을 교회의 뾰족탑들이 보였다. 그날이 끝난 것이다. 그녀는 그날을 상당히 무난하게 치러냈다고 생각했다. 이사들과 시찰 위원들은 고아원 내부를 시찰하고 보고서를 읽고 차를 마셨다. 그들은 이제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인 어린 원아들의 일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잊어버리기 위해 황급히 그들 자신의 즐거운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제루샤는 창문에 기대어 고아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마차들과 자동차들의 행렬을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경의 빛이 어려 있었다. 제루샤는 상상으로 마차나 자동차 하나하나를 따라 언덕 기슭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저택을 방문해 보았다. 그녀는 털 외투를 입고 새털 장식의 벨벳 모자를 쓰고 자동차의 비스듬히 기대앉아 예사롭게 집으로 가자고 중얼거리듯 말하는 자신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공상은
저택 문 앞에 다다르면서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제루샤는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였다. 리펫 원장은 제루샤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 상상력 때문에 큰일을 저지르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상상력이 아무리 예리하다 해도 그녀는 저택의 현관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제루샤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나 가엾게도 고아원이 아닌 일반 가정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녀는 원아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다른 사람들의 일과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제루샤 에봇, 사무실에서 부른대요.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가대원인 토미 딜론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2층으로 올라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가 F실로 다가옴에 따라 노랫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제루샤는 싫은 것을 참고 억지로 창문에서 몸을 떼어 다시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혔다. 누가 나를 불러? 그녀는 근심에 가득 찬 어조로 토미의 노래를 가로막으며 물었다. 리펫 원장님이 사무실에서. 토미는 경건하게 읊조리면서 대답했는데 그의 어조가 심술만으로 차이는 것은 아니었다. 마음이 영악해질 대로 영악해진 어린 원아지만 골랏 원장에게 야단맞으로 불려가는 누나에게 동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토미는 때때로 그의 팔을 잡아당겨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프게 코를 닦아주기도 하지만 그녀를 좋아했다. 제루샤는 더는 묻지 않고 움직였으나 이마에는 두 줄의 주름이 생겨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샌드위치가 충분히 얇지 않았단 말인가? 호두 과자에서 호두 껍질이라도 나왔단 말인가? 여자 방문객 중에서 수지 호돈의 양말에 구멍난 것을 본 사람이 있단 말인가? 아니면 혹시 그녀가 맡은 F실의 어떤 철부지가 이사에게 그렇다면 야단인데 버릇없는 말을 했을까? 아래층의 기다라 노래는 아직 불이 켜있지 않았다. 제루샤가 아래층에 내려섰을 때 마지막으로 떠나는 이사가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막 나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제루샤는 그 남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얼핏 보았다. 그로부터 받은 인상은 오직 그 남자의 키가 크다는 것뿐이었다. 그 이사는 손을 흔들어 구부러진 차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를 불렀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문 쪽으로 다가오면서 잠깐 동안 헤드라이트 불빛을 비추어 건물 내벽에 그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거대하게 늘어진 다리와 팔의 그림자가 마루에서 복도의 벽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것은 꼭 휘청휘청 걸어가는 거대한 장님검이 같아 보였다. 걱정으로 이마를 찌푸렸던 제루샤는 곧 웃음을 띄었다. 천성적으로 명랑한 그녀는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았다. 만약 이사의 위압감을 주는 모습에서 어떤 재미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상치 않은 큰 수확인 셈이다. 원장실로 걸어가는 제루샤는 이 하찮은 사건으로 기분이 명랑해져서 리펫 원장에게 밝게 웃는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다. 놀랍게도 원장 역시 웃고 있었다. 원장의 얼굴이 정확히 웃고 있었다곤 말할 수 없어도 적어도 상냥한 표정은 짓고 있었다. 그녀가 손님을 대할 때 보이는 것과 유사한 유쾌한 표정이었다. 제루샤, 앉거라. 내게 긴히 할 얘기가 있다.
제루샤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원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잠시 비추자 리펫 원장은 그쪽을 힐끗 보았다. 지금 막 나가신 이사님을 보았니? 예, 뒷모습만 보았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고아원에 많은 돈을 기부하시는 이사로 아주 유복한 분이시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이름을 너에게 말할 수는 없다. 제루샤의 눈은 약간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원장실에 불려와 원장한테서 이사의 괴팍한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그분은 우리 고아원에 남자애들 몇 명을 공부시켜주고 계신다. 너도 찰스 벤튼과 헨리 프로이즈를 기억하겠지? 그 애들도 모두 그 이사님이 대학에 보내주셨다. 그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함으로써 학비를 대준 은혜를 갚았지. 그분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고 달리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분의 이와 같은 자선은 이제까지는 남자애들에게만 베풀어져 왔어. 우리 고아원에 우수한 여자애가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분으로 하여금 여자애에게 관심을 갖게 할 수는 없었다. 말하자면 그분은 여자애한테는 흥미가 없으신 모양이다. 아, 그래요. 제루샤는 중얼거렸다. 이때쯤 한 번은 말대꾸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회의에서 너의 진로 문제를 논의했다. 리펫 원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느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여 갑자기 긴장하게 된 제루샤를 몹시 궁금하게 만들었다. 너도 알다시피 보통 우리 고아원에서는 16살이 되면 여기를 떠나게 되어 있다. 너에게만 예외를 베풀어 주었지. 내가 공부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14살에 우리 학교를 졸업한 후 품행은 늘 좋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너를 마을의 고등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했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했단 말이야. 물론 고아원이 더는 너를 양육할 의무는 없다. 이미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여기서 2년이나 더 있었지. 리펫 원장은 제루샤가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그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는 사실과 고아원의 편의가 먼저고 제루샤의 교육은 그 다음이라는 점, 그리고 요즘은 하루 종일 마루 닦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 회의에서 너의 진로 문제가 거론됐어. 그래서 내 기록이 검토되었지. 철저하게 검토되었어. 리펫 원장은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수를 내려다보며 꾸짖는 듯한 눈초리로 제루샤를 보았다. 제루샤는 자신의 기록에 특별히 큰 오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지 죄수처럼 보였다. 물론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에게는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너는 몇몇 과목에서 썩 우수한 성적을 냈단 말이다. 특히 국어 성적은 아주 우수했어. 우리 고아원의 시찰위원인 프리차드 양은 마을 고등학교의 이사이기도 한데 그분이 너를 위해 연설을 했단다. 그분은 너의 수사학 선생과 너에 대해 자주 의견을 나누었다고 했다. 그분은 또 내가 쓴 우울한 수요일이란 수필을 큰 소리로 낭독했다.
제루샤는 정말 죄 지은 사람의 표정을 짓게 되었다. 너를 이제까지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고아원을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너는 고마움을 모르는 애 같더구나. 만약 그 글이 재미있게 쓰여지지만 않았어도 난 널 용서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너에게 운이 트이려고 그랬는지 지금 막 나가신 이사님은 유머 감각이 무척 풍부하시더구나. 그분은 내 건방진 작문 실력을 믿고 너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대학에요? 제루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리페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남아서 나와 조건을 상의했어. 참 별난 조건도 다 있지. 좀 괴짜인 것 같더라. 그분은 내가 창작력이 있다고 믿고 있어. 너를 작가가 되게 공부시킬 계획이란다. 작가요? 제루샤는 얼떨떨했다. 그녀는 리펫 원장의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라는 거다. 성공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말이다. 그분은 아주 넉넉한 돈을 너에게 대줄 거다. 돈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계집애에게 주는 돈 치고는 너무 많은 돈이 될 거야. 그러나 그분이 이를 어떻게나 세밀하게 계획했는지 내가 다른 제안을 할 엄두를 못 냈다. 너는 여름까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 프리차드 양이 친절하게도 너의 여장을 돌봐주겠다고 했어. 너의 기숙사비와 등록금은 대학으로 직접 송금이 될 거고, 그것 말고도 너는 4년 동안 매달 $35씩의 용돈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정도의 용돈이면 다른 학생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게 지낼 수 있다. 그분의 개인 비서가 다달이 너에게 송금해 줄 거야. 대신 너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에게 편지를 써야 해. 편지에서도 너는 돈을 보내준 데 대한 감사하단 말은 할 필요 없다. 그분은 그런 인사는 원치 않는다. 다만 내 공부가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매일의 일과를 자세히 쓰면 된다. 만약 부모가 계시다면 마치 내가 부모님에게 보내는 식으로. 그 편지는 존 스미스 씨 귀하라고 써서 비서 앞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이 존 스미스는 아니다. 그분은 이름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으셔. 너는 그저 그분을 존 스미스 씨라고 알면 돼. 그분이 편지를 요구하는 것은 편지가 표현력을 기르는데 더없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내게는 편지를 보낼 가족이 없으니까 그분은 이런 식으로 내게 편지를 쓰게 하려는 거야. 또한 편지를 통해 내 학습의 진도를 알아보려는 거야. 그분은 내 편지에 절대 답장을 하지 않을 거다. 그분은 내 편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거란 말이다. 편지 쓰기를 싫어하며 너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 만약 꼭 회답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일은 없을 줄로 알지만 예를 들어 내가 퇴학을 당하는 경우라도 생긴다면 그의 비서인 그리그스 씨에게 사연을 말하면 된다. 어쨌든 내 쪽에서 매달 편지를 쓰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로 되어 있다. 스미스 씨가 요구하는 유일한 보상이니까. 마치 빚을 갚듯이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야 해. 내 정중한 말씨를 쓰고 여기서 잘 배웠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너는 존 그리어 고아원에 이사님에게 편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루샤는 장황한 설교가 지루한 듯이 문 쪽을 자꾸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는 흥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빨리 리펫 원장의 진부한 설교에서 벗어나 혼자서 생각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보았다. 그러나 리펫 원장은 더 있으라고 손짓했다. 리펫 원장은 이렇게 좋은 웅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너는 너한테 굴러들어온 이 진귀한 행운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겠지? 너 같은 처지에 있는 계집애가 이런 출세의 기회를 갖는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야. 너는 늘 명심하여.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뿐이시라면 이젠 전 가서 프레디 퍼킨즈의 바지를 기워야겠어요. 제루샤는 원장실 문을 닫고 나왔다. 말을 매듭짓지 못한 리펫 원장은 입을 벌린 채 제루샤가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에게 보낸 제루샤 에본 양의 편지들. 9월 24일 퍼거슨관 215호실에서 원아들을 대학에 보내주시는 고마운 이사님께 드디어 대학에 왔습니다. 저는 어제 기차를 타고 4시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기차를 난생 처음 타봤으니까요. 학교는 아주 커서 눈이 핑핑 돌 정도입니다. 저는 방을 나서기만 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좀 익숙하게 되면 학교를 자세히 묘사해 드릴게요. 또 제 공부에 관해서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밤인데 수업은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고 싶어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자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3번인가 4번밖에 편지를 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편지글에 맞지 않게 쓰더라도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고아원을 떠나기 전에 리펫 원장과 저는 매우 심각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장은 제가 일생 동안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며 특히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친절한 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스미스라고 불리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아주 훌륭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요? 왜 선생님은 좀 더 개성 있는 이름을 고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마치 막대기 씨나 빨래판 씨 앞으로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는 이번 여름부터 선생님에 관해 아주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니 가족을 되찾은 듯한 기분입니다. 이제 저에게도 저를 아껴줄 사람이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아주 흐뭇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에 관해 생각하려고 해도 상상력이 작용할 소재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단 3가지 뿐입니다. 1. 선생님은 키가 크다. 2. 선생님은 부자다. 3. 선생님은 계집애를 싫어한다. 선생님을 친애하는 소녀 혐오가 씨라고 부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호칭은 저를 모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자 씨라고 부를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건 선생님에게는 돈만이 중요한 것처럼 들리므로 선생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많다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특징에 불과하며
선생님이 평생 동안 부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월가에서는 아주 영리한 사람들도 파산을 많이 하는걸요. 그러나 선생님이 키가 크다는 것은 평생 변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거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애칭이 될 것이므로 리펫 원장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해요. 이분만 있으면 10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게 됩니다. 이곳의 하루 생활은 종소리로 구분됩니다. 종소리가 식사해라, 자라, 공부해라 하고 알려주지요. 종소리는 아주 신납니다. 저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방 펌프를 끄는 말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종소리가 울립니다. 불을 끄고 이제 자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아셨죠? 이것이 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훈련받은 덕택입니다. 선생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제루샤 에봇 올림. 10월 1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대학이 참 좋아요. 그리고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 아저씨가 좋아요.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매 순간 너무나 흥분해서 잠도 오지 않을 정도예요. 아저씨는 이곳이 존 그리어 고아원과 얼마나 다른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모든 남자들과 여자로 태어났으나 이곳에 올 수 없는 모든 여자들이 불쌍하게 생각돼요. 아저씨가 젊었을 때 다닌 대학도 틀림없이 이곳만큼 좋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 방은 탑의 위쪽에 있습니다. 이 탑은 새 부속병원을 짓기 전에 전염병 환자 병동으로 쓰던 곳입니다. 탑의 같은 층에는 3명의 다른 여학생이 있습니다. 안경을 썼으며 늘 조금 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4학년생과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루틀레즈 펜틀런이라는 신입생입니다. 셀리는 빨간 머리의 뒷장코인데 아주 다정해요. 줄리아는 뉴욕 명문가의 딸로 아직 저를 상대도 하지 않아요. 이들 신입생은 한 방을 쓰고 4학년생과 저는 독방을 가졌어요. 방 수가 매우 부족하여 신입생은 독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독방을 주는군요. 아마 학생과에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에게 저 같은 고아와 함께 방을 쓰라고 부탁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고아인 것이 유리할 때도 있군요. 제 방은 서북쪽 모퉁이에 있고 창문이 둘이나 있어 전망이 좋아요. 18년 동안 20명이 들끓는 방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혼자 있게 되니 살 것 같아요. 저는 난생 처음 제루샤 에봇을 사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아저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화요일. 곧 신입생 농구팀을 조직하는데 저도 뽑힐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덩치는 작지만 아주 날쌔며 강단이 있고 힘이 셉니다. 다른 학생들이 껑충껑충 뛰는 동안 저는 그들의 발밑으로 기어들어가 공을 잡는다니까요. 나뭇잎이 온통 빨갛고 노랗게 단풍이 들었고 낙엽 태우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을날 오후에 운동장에 나가 농구를 하는 것은 무척 즐겁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외쳐듭니다. 이 여대생들은 제가 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들이며 저는 그 중에서도 또한 가장 행복하답니다. 배우는 모든 것을 자세히 길게 쓰려고 했으나 리펠 원장은 배우는 것을 자세히 보고하라고 일렀습니다. 7교시 종이 막 울립니다. 우리는 10분 안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농구 선수로 뽑히기를 원하시나요? 항상 아저씨의 버신 제루샤 에봇 올림.
추신. 셀리 맥브라이드가 제 방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난 아주 집 생각이 나서 죽겠어. 넌 안 그러니? 저는 약간 웃음을 띠며 견딜만하다고 대답했어요. 적어도 저는 향수병만은 완전히 면역되어 있어요. 저는 고아원이 그립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10월 10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미켈란젤로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는 중세 때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유명한 미술가입니다. 국문과 학생들은 모두 그를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그를 대천사인 줄로 알고 말했다가 모든 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답니다. 미켈란젤로는 대천사와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요? 대학에 와서 곤란한 것은 사람들이 내가 배우지 않은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때때로 매우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학생들이 제가 모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면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백과사전을 찾아봅니다. 저는 개학 첫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학생이 모리스 메테르 링크라는 이름을 말하기에 제가 그것이 신입생 이름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웃음거리가 전교에 퍼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명랑해요. 아니, 어떤 학생보다도 더 명랑할 거예요. 제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갈색과 노란색이 잘 조화되어 있어요. 벽은 담황색인데 노란색의 무명 커튼과 방석, 마호가니 책상, 등나무 의자, 가운데 잉크 얼룩이 있는 갈색 용단을 사다 놓았습니다. 얼룩이 있는 곳에다 의자를 놓았지요. 창문이 높아서 보통 의자에 앉아서는 밖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서랍장 뒤에서 나사를 뽑아 거울을 떼어내고 서랍장 위를 천으로 덮은 후 창문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위에 작은 의자를 놓으니까 밖을 내다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서랍을 열어놓고 층계 삼아 올라갑니다. 안성맞춤이지요. 졸업반 학생들의 경매장에서 물건 고르는 것을 셀리 맥브라이드가 도와주었습니다. 셀리는 이제까지 일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치장에 관해서 잘 알고 있더군요. 평생 동전 몇 입밖에 가져보지 못했던 소녀가 진짜 5달러짜리 지폐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일은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인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용돈을 보내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셀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아이입니다. 반면에 줄리아 펜들턴은 정말 재미없는 애입니다. 학생과에서 이렇게 서로 성격이 반대되는 학생을 한 방에 집어넣다니 참 이상해요. 셀리는 모든 것, 낙제까지도 재미있다고 여기는 반면 줄리아는 모든 것에 실증을 냅니다. 줄리아는 조금도 다정하지 않아요. 그 애는 펜들턴 집안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더 이상 시험을 치르지 않고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예요. 줄리아와 저는 서로 적으로 태어난 셈이지요.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어요. 무척 기다리셨죠? 1. 라틴어 2차 포에니 전쟁.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사들은 어젯밤 트라시메누스호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을 기습하려고 매복하였는데 오늘 새벽 4시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로마군이 후퇴를 했습니다. 2. 프랑스어 3총사의 24쪽 불규칙 동사 제3변화. 3. 기하 원기둥을 끝내고 이제 원뿔을 배우고 있습니다. 4. 국어 서술 문체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문체는 나날이 정확성과 간결성을 더해갑니다. 5. 생리학
소화기관까지 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쓸개와 취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제루샤 에봇 울림. 추신. 아저씨는 술을 마시지 않는 분위기를 바랍니다. 술을 마시나요? 술은 간장에 아주 나쁘답니다. 수요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제 이름을 바꾸었어요. 학적부에는 제루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평상시에는 주디로 부르라고 했어요. 난생 처음 가져보는 유일한 애칭을 손수 지어야 하다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실 주디라는 이름을 전적으로 저 혼자 장명한 것은 아니랍니다. 터놓고 이야기하기 전에 프레디 퍼킨스라는 애가 저를 주디라고 불렀거든요. 리펠 원장이 아기들 이름을 지을 때 좀 더 머리를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리펠 원장은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막 갖다 붙였어요. 에봇이라는 내성은 그 첫 장에 나옵니다. 제루샤라는 이름은 그녀가 어느 묘비에서 땄고요. 저는 이 이름을 늘 싫어했어요. 하지만 주디라는 이름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런 이름을 갖다니 엉뚱하지요? 이 이름은 온 가족으로부터 귀여움을 받으며 아무 걱정 않고 구김살 없이 자라는 파란 눈의 상냥한 소녀나 가질 법한 이름이지요. 저는 그런 아이는 못 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사람들은 제가 집에서 어리광을 부렸던 탓이라고 비난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어리광을 부리는 척 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아저씨, 앞으로는 저를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재미나는 일을 더 알려드릴까요? 저는 가죽 장갑을 3켤레 갖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려 있었던 가죽 벙어리 장갑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5손가락이 달린 진짜 가죽 장갑은 난생 처음이에요. 저는 시간만 있으면 장갑을 꺼내 끼워보곤 합니다. 교실까지 그걸 끼고 가고 싶지만 참고 있답니다. 저녁 식사 종소리가 울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금요일.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문 선생님은 저의 지난번 장문에 비상한 창작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18년간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 같죠? 존 그리어 고아원의 목적은 97명의 고아를 97 쌍둥이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 점은 아저씨도 틀림없이 아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찬성하고 있겠지요. 제가 지금 과시하는 비상한 미술적 재능은 어려서 나무 문짝에 백묵으로 리펠 원장을 그릴 때부터 싹튼 것입니다. 제가 자라난 곳을 비판한다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언짢게 여기시면 마음대로 조처할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너무 건방져지면 선생님은 언제든지 송금을 그만둘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압니다만 저 같은 아이에게 예절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어차피 고아원은 숙녀를 양성하는 시설은 아니니까요. 아저씨, 대학 생활에서 힘든 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노는 것이 힘듭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반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의 농담은 저만 빼고 모두 경험한 바 있는 그들의 과거와 연관된 거예요. 저는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참 비참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기야 이런 비참한 느낌은 언제나 느껴오던 감정이지요.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이 한데 몰려서서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저는 이상하고 그들과 달랐으니까요. 모두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존 그리어 고아원이라는 글자가 내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동정심 있는 아이들이 다가와서 상냥하게 말을 걸지요. 저는 그 애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미워했어요. 특히 동정심 있는 채 하는 애들은 더 미웠어요. 이곳에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셀리 맥브라이드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한 친절한 나이 많은 분이 저의 학비를 보내준다고 말했지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데는 없는 말이잖아요. 아저씨, 제가 비겁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평범한 소녀들처럼 되기를 갈망합니다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뒤덮고 있는 저 지긋지긋한 고아원이 그들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만약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런 기억을 잊을 수 있다면 저도 다른 소녀들처럼 남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그들 사이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간 셀리 맥브라이드는 절 좋아합니다. 언제까지나 아저씨의 주디 에봇 울림, 그전 이름은 제루샤. 토요일 아침,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좀 상쾌하지 못한 기분이 드는군요. 실은 월요일까지 독특한 주제의 장문을 써야 하고 기악 연습 문제도 풀어야 하는데 저는 심한 콧물 감기에 걸렸어요. 일요일, 어제 이 편지 붙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나를 격분시켰던 일을 여기에 추가해서 쓰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교가 설교를 했는데 글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가장 은혜로운 약속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요한복음 12장 8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난뱅이는 유용한 가축이라는 식이더군요. 만약 제가 이렇게 성숙한 숙녀가 아니었다면 예배가 끝난 뒤 그 주교에게 쫓아가서 제 생각을 쏘아붙였을 것입니다. 10월 25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제가 농구부원으로 뽑혔어요. 농구 연습을 하다가 왼쪽 어깨에 멍이 든 것을 좀 보세요. 멍은 파란색에 오렌지색의 작은 줄이 섞인 젓갈색이 섞여 있습니다. 줄리아도 농구부에 들어가려고 애썼는데 뽑히지 못했어요. 아이고 고소해. 제가 얼마나 못된 계집애인지 아셨죠? 대학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즐겁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강의실, 운동장, 그리고 먹는 음식 등 모두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옥수수죽 같은 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하라고 일렀지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아저씨께 편지를 써대는군요. 저는 이 새로운 생활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아 누구에게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저씨뿐인걸요. 그러니 제 수다를 용서하세요. 좀 있으면 흥분이 가라앉겠지요. 만약 제 편지가 재미없으시면 언제라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시면 됩니다. 11월 중순까지는 편지 쓰지 않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매우 수다스러운 주디 에봇 울림. 11월 15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제가 오늘 배운 것을 들어보세요. 각불대의 표면적은 밑변의 합에 한 사다리꼴의 높이를 곱한 것의 2분의 1입니다. 얼핏 들으면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아저씨께 제 옷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죠. 6벌이나 있는데 모두 새 것이며 아름다워요.
모두 제게 맞는 것을 산 것인지 저보다 몸이 큰 사람이 입다가 물려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한 고아의 일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 옷들은 아저씨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고마워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새 옷을 6벌씩이나 갖게 되는 현기증 나는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아원 시찰위원인 프리차드 양이 그 옷들을 골라주었습니다. 리펫 원장이 옷을 고르지 않게 되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비단에 핑크색 모슬린을 걸쳐 입은 야외복. 이걸 입으면 정말 예뻐 보여요. 감색 예배복. 동양식 가장자리 장식에 빨간색 가벼운 만찬복. 이걸 입으면 집시처럼 보여요. 장밋빛 모슬린으로 된 것. 회색 외출복. 강의실에 들어갈 때 입는 평상복을 갖게 되었어요. 줄리아에게는 이 정도의 옷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지만 제루샤 에봇에게는 정말 많은 옷이에요. 아저씨는 이제 저를 아주 경박하고 형편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계집애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헛되이 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저씨도 평생 싸구려 줄무늬 무명옷만 입고 지냈다면 제 기분을 이해할 거예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줄무늬의 무명옷보다 훨씬 더 비참한 걸 입었던 적도 있어요. 구제품 상자. 그 비참한 구제품을 입고 학교에 가기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싫었던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교실에서 저는 제가 입은 옷에 먼저벗 임자 옆에 앉게 된 걸 알았는데 그 애는 다른 애들에게 소근거리면서 킥킥 웃어댔습니다. 원수가 입다 버린 옷을 입어야 하는 쓰라린 경험은 영혼 깊숙이 상처를 입힙니다.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명주 양말을 신게 된다 하더라도 이 상처는 지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전쟁 상황 속보. 전투 현장 취재 뉴스. 11월 13일 목요일 이른 새벽. 한니발 장군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대는 로마군 전위 부대를 패주시키고 산을 넘어 카실리니움 평야로 진격했다. 가벼운 무장을 한 누미디아군 1개 보병단이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 장군의 보병과 접전, 2차례 대전투를 벌였으며 1차례 소전투를 벌였다. 로마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 아저씨의 종군 특파원이 됨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J. 에봇올림. 추신. 아저씨께 회답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께 귀찮은 질문을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저씨, 이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는 아주 늙으셨나요? 아니면 조금 늙으셨나요? 또 완전히 대머리입니까? 아니면 조금 대머리입니까? 기하학의 정리처럼 아저씨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는 무척 힘든 일이에요. 여자애를 싫어하지만 아주 건방진 한 소녀에게는 매우 너그러운 키 큰 부자가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회신바람. 12월 19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제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는군요. 매우 중요한 건데 아저씨는 대머리입니까? 아저씨의 모습을 아주 멋지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아저씨의 머리 꼭대기에 이르자 저는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저씨의 머리가 흰지 검은지 아니면 반백인지 또는 전혀 머리가 없는지 알 수가 없군요. 여기 아저씨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를 어떻게 그려야 할까입니다. 아저씨의 눈 빛깔은 어떤 색으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눈은 회색으로 했으며 눈썹은 현관의 지붕처럼
툭 튀어나오게 했어요. 소설에서는 짙은 눈썹이라고 하더군요. 입은 한 일자로 쭉 뻗었는데 양쪽 끝이 약간 처졌어요. 아, 저는 알아요. 아저씨는 성미가 까다로운 기분 좋은 노인이지요. 예배당 종이 울립니다. 오후 9시 45분. 저는 새로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많은 숙제가 밀리게 되더라도 밤에는 학교 공부를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신 교양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아저씨도 아시다시피 18년의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저씨는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짐작도 못할 겁니다. 저도 이제 저의 무식의 심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당히 조화된 가족과 집, 그리고 친구와 서재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소녀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미 거위, 데이비드 커퍼필드, 아이바노, 신데렐라, 푸른 수염, 로빈슨 크루소, 제인 에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또는 루드야드 키플링의 작품도 읽지 못했습니다. 헨리 8세가 한 번 이상 결혼한 사실과 셀리라는 시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과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RLS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약자라든가 조지 엘리엇이 여자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모나리자란 그림도 처음 보았으며 셜록 홈즈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아저씨는 틀림없이 이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물론 이제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다른 것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뒤따라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저씨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 재미있어요. 저는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저녁이 되면 문에 면회사절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빨간 목욕 가운을 입고 털이 푹 신은 슬리퍼를 신고 머리에 베개 위에 긴 의자에 방석을 있는 대로 쌓아놓고 노쇠로 만든 학생용 램프를 켜고 책을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책 한 권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어요. 저는 동시에 4권을 읽고 있어요. 지금도 테니슨의 시와 허영의 장터, 키플링의 평온의 이야기와 웃지 마세요. 작은 아씨들을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을 모르고 자란 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저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저를 이상한 애로 낙인 찍을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저 몰래 가서 지난달 용돈 중에서 1달러 11센트를 주고 이 책을 샀습니다. 이젠 누가 소금에 절인 유자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10시 종이 울립니다. 이 편지 여러 번 중단되는군요.